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질 때도, 조선이 일제의 총칼 아래 무너졌을 때도 이 땅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이제 그들이 맞선 건 총이 아닌 협박이었다. 강대국 미국은 이번에도 협박했다. 3,500억 달러를 내라 아니면 관세 25%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대통령의 단 한 문장. 우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1000년 동안 이어온 저항의 피, 그 침묵이 워싱턴을 멈춰 세웠다. 저는 리처드 스틸입니다. 25년간 나토에서 세계 안보를 분석해왔죠. 그런 제가 2024년 어느 날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500조를 요구했을 때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그날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유세장에서 트럼프가 입을 열었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저는 워싱턴 전략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가 동시에 속보를 띄웠죠.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금융시장이 요동칠 게 뻔했습니다. 환율이 튈 거고 주가가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목은 Without the Shield South Korea's Survival Probability였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분석한 문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생존 가능성은 60% 미만이었죠.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틀 뒤 한국 대통령의 SNS에 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5위 국방력 보유국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허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 외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AFP, 교도통신. 모두가 그 한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죠. 저는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틸, 이거 진짜라고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론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그 문장의 어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보게. 빨리. 저는 그날 밤 한국군 전력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죠. 한국군 전력지수 세계 5위. 예비군 포함 병력 600만. K2 전차 FA-50 전투기,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 숫자만 봐선 일본이나 영국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실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동맹 네트워크는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대신 국방부가 조용히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워싱턴 안팎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죠.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는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왕설래했습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몇몇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25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틀린 건 아닐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죠. 거리 인터뷰였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 군대를 믿습니다. 한 시민이 담담하게 말했죠.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했죠. 압박을 받는 쪽이 왜 이렇게 침착한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문장이 떠올랐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정리한 의문들을 확인해야 했죠.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제 책상엔 두툼한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보고서, 군사력 평가 자료,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분석표. 저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예산 연간 50조 원. GDP 대비 2.6%. 세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산만으론 부족했죠. 실제 전력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장비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K2 전차 1300대, K9 자주포 1100대, F-15K 전투기 40대, FA-50 150대, 이지스함 3척.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유럽 강국 수준이었죠. 그때 동료 분석가인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스틸, 한국 자료 보고 있나?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말했죠. 숫자 노름일 뿐이야. 한국은 절대 미군 없이 못 버텨.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데이터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제임스가 나간 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출액이 3배 증가했죠. 폴란드의 K2 전차 980대 수출, 호주의 K9 자주포 수출, 이집트, 사우디, 터키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99.8%, 납기율 100%. 나토 회원국들이 공식 평가회에서 높은 점수를 줬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신뢰의 상징이다. 한 독일 장군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죠.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를 포함한 서방 전략가들이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참모들이 모였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분석.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트럼프의 압박이 먹힐 거라 믿었죠. 한 참모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한국군 전력을 다시 평가해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고위 참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스틸, 자넨 지금 뭘 말하는 건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최근 급증했고요. 기술력도 나토 표준을 상회합니다. 이건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건가?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스틸, 자네 정신 차리게. 한국은 우리 보호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임스가 따라왔죠. 스틸, 왜 저러나? 한국 편을 드는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게. 지금 워싱턴 분위기가 어떤지 알잖아. 트럼프 쪽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눈치챘죠. 제 발언이 보고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저는 한국 대통령의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한국이 정말 준비돼 있다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연구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죠.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한국 대통령이 국제포럼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은 침착했죠. 진정한 동맹은 주권 위에 서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이 기반입니다. 그 한마디에 포럼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죠.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즉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죠. 한국, 주한미군 재검토 시사. BBC도 따라갔습니다. 서울, 워싱턴의 경고 메시지.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죠. 회의실엔 고위 참모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한 참모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 지지율이 61%를 넘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죠. 말도 안 돼. 그들이 우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국의 대응이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죠. 대신 카드를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말입니다.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그들이 감히 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렸죠.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죠. 스틸,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군사력, 방산기술, 국민 여론.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허세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참모가 비웃었습니다. 스틸, 자넨 정말 한국이 북한을 혼자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죠. 북한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미 지역 강국입니다. 일본보다 강한 해군력을 갖췄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독자적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스틸, 자넨 지금 누구 편인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데이터를 무시하면 우리가 패배합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스틸, 자네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하게. 한국의 실제 전력을 명확히 분석해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틸이 이상해졌어. 한국 편을 드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편이 없으니까요. 오후에 제 연구실로 익명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조심하시오. 본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죠. 워싱턴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저녁 무렵 제 연구소 후원금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움직인 겁니다. 한국 편을 드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죠. 저는 25년간 이 도시를 믿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동맹의 힘을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서울거리의 모습이 나왔죠. 사람들은 평온했습니다. 카페에서 웃고 거리를 걸었죠. 공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미군이 떠나도 괜찮다는 답을 말입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고 말입니다. 소리 지르는 쪽이 아니라 침묵하며 준비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새벽 2시 저는 다시 한국 대통령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주권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서 있었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제목은 한국의 실제 전력과 전략적 자율성 분석이었습니다. 25페이지 분량이었죠.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속삭였죠. 한국 로비스트.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로비가 됐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됐죠. 장관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죠. 회의실엔 이미 고위 참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보고서를 펼쳤죠.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틸, 자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모든 데이터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상비군은 50만, 예비군은 300만입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을 자랑하죠.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 미사일의 90%를 요격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없지 않나? 북한엔 핵이 있는데 말이야. 저는 그를 바라봤죠. 한국은 6개월 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술력은 이미 갖췄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3위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방산 수출입니다. 작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세계 9위입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가 주 고객이죠. 다른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 그들이 미군 없이 중국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 있으니까요.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스틸, 자넨 지금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우리 없이도 생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일어서며 소리쳤죠. 스틸, 자넨 배신자야. 우리가 70년간 한국을 지켰는데 이게 보답인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오. 그가 저를 바라봤죠. 스틸, 자네 보고서는 받았네. 하지만 자네 입장이 위험해 보이는군. 조심하게.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경고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죠. 스틸 미쳤나? 지금 트럼프 진영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 저는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제임스, 난 그저 분석가일 뿐이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정치야. 자네가 무슨 말을 하든 한국은 굴복할 거야.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냐, 제임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아. 그들은 이미 준비했어. 그날 오후 제 연구실로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금지 조치였죠. 국방부 명의였습니다. 대외 발언 자제 요청. 저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됐습니까? 저녁 무렵 CNN에서 제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죠. 일부 분석가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는 동맹 관계를 해치는 행위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제 분석이 맞다는 증거였죠. 한국은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밤늦게 저는 한국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됐다는 소식이었죠. K9 자주포 200문이 동원됐습니다. 훈련 영상이 공개됐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포탄이 정확히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 1m 이내였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시위였죠.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준비됐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는다. 보여준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죠. 협상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소리 지르는 워싱턴이 아니라 침묵하며 움직이는 서울이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에서 온 메시지였죠. 스틸, 자네 분석이 맞아. 한국은 생각보다 강해. 조심하게. 저는 메시지를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이해하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폭풍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국제뉴스를 확인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엔 숫자가 떴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은 120억 달러였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로이터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 무기 최고 수준 평가. BBC도 따라왔죠. 나토, 한국 방산의 러브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상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신뢰도가 99.8%입니다. 납기도 정확하죠. 미국이나 독일보다 빠릅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죠.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호주도 K9 자주포를 주문했더군요. 57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K9 전투기 구매를 검토 중이었죠. 사우디는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죠. 스틸, 뉴스 봤나? 한국이 폴란드한테 무기 팔았다던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어. 120억 달러야. 제임스가 침묵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게 현실이야. 한국은 이미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어. 트럼프 캠프가 난리야.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진영 대변인이 나왔죠.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쳐 무기를 팔고 있다. 이건 명백한 협정 위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황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을 훔쳤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무기를 개발했죠. K2 전차의 파워팩은 독일과 공동 개발했고 천공투는 순수 국산이었습니다. CNN이 전문가 토론을 방송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죠. 한국 방산의 강점은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미국 무기보다 30% 저렴하지만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다른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 섹션이었죠.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이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연구 개발비도 매년 증가했죠. 저녁 무렵 나토 무기평가단의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신뢰의 상징. 보고서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K2 전차 기동성 세계 1위. K9 명중률 99%.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죠.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판 겁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죠. 제 노트북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국 국방연구소 동료였죠. 스틸, 자네 분석이 정확했어. 한국은 새로운 방산 강국이야. 우린 이걸 놓쳤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인정하는 게 먼저야. 밤에 저는 한국 방산 전시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서울 에어쇼 현장이었죠. 각국 바이어들이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섰습니다. KF-21 전투기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한 유럽 장군이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믿을 수 있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실전 검증. 그 단어가 핵심이었죠.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을 지켰습니다. 매일이 실전이었죠. 그들의 무기는 전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받았죠.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독립이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서는 한국, 세계와 직접 거래하는 한국,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는 한국. 그게 진짜 공포였죠. 새벽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패권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된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복도를 걷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스틸. 큰일 났어. 트럼프가 발표했어. 저는 그를 붙잡았죠. 뭘 발표했는데? 제임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랑 철강에 25% 관세 부과한대. 저는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형 화면엔 백악관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죠. 트럼프 진영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보복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죠. 이제 한국이 무릎 꿇겠지.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한국 청와대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긴급 성명도 항의도 없었죠.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아니, 불길한 게 아니었죠. 계산된 거였습니다. 오후 2시 한국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을 올렸죠. 한국형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었죠.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성공.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
말 대신 미사일로 답하다. BBC 서울, 침묵의 메시지 보내. 로이터 한국 미사일 시험, 타이밍 주목.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소리쳤죠. 이건 도발이야. 명백한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대답이었죠. 관세로 위협하면 미사일로 답하는 겁니다.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거였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다. 지금 당장. 저녁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2% 상승했죠. 환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한 투자은행 보고서가 답을 줬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전략적이다. 시장이 신뢰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신용평가였습니다. 무디스가 한국 등급을 상향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A+에서 AA 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뭡니까? 미국이 압박하는데 오히려 한국 평가가 올라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제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스틸, 이해가 안 돼. 왜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저는 그를 바라봤죠. 제임스, 그들은 준비했어. 모든 걸 말이야. 우리가 압박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밤에 저는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온했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공포는 없었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했죠.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우린 강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정해졌다고 말이죠. 소리 지르는 쪽이 아니라 준비된 쪽이 이깁니다. 새벽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소장이었죠. 스틸, 자네가 옳았네. 한국은 혼자 설 수 있어. 우린 새로운 시대를 보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죠.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신념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청문회였죠. 주제는 한반도 전략 재평가였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청문회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틸 씨, 당신은 한국이 미군 없이도 생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죠. 데이터입니다. 한국군 전력, 방산 기술, 경제력 모두 독자 생존을 뒷받침합니다.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데이터? 우리가 70년간 한국을 지켰는데 배신하자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강국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은 위험했죠. 하지만 거짓말할 순 없었습니다. 압박은 협상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압박한다고 생각한 상대는 이미 협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죠. 한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스틸 씨, 당신은 나토 출신입니다. 동맹의 가치를 모르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죠. 저는 25년간 동맹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말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서는 것을요. 우리가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잃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스틸 씨,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토 출신 분석가, 트럼프 한국 정책 정면 비판. 스틸, 한국 독자 생존 가능 증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군요. 오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이 관세 조치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한국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검토라고요? 이건 사실상 후퇴였죠. 백악관이 물러선 겁니다. 왜입니까? 저는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방위협력 회담을 진행했죠. 호주, 인도와도 전략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과도 접촉했죠. 한국은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CNN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포스트 미국 시대 준비.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미군 철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다. 대체 동맹 구축도 진행 중이다. 저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습니다. 스틸 봤나? 백악관이 물러섰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해. 한국이 진짜 떠날 준비를 했으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설명했죠. 제임스, 협상의 본질은 뭔가? 떠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한국은 진짜 떠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긴 거지. 저녁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의 담화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죠. 대통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은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발언은 미국을 향한 경고입니까?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역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약속. 한국은 싸우려는 게 아니었죠. 다만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워싱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압박한다고 생각했던 상대는 이미 협상을 끝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함에 백악관 물러서. 부제는 더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압박 전략 실패, 동맹 관계 재정의 필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죠. 미국이 압박하면 상대가 굴복한다는 공식. 그 공식이 깨진 겁니다. 한국이 깨뜨렸습니다. 제 연구실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싱크탱크들이었죠. 스틸의 분석이 정확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새로운 동맹 관계의 시작이다. 저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재정이었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상호 존중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선 해가 뜨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서울에서 말이죠.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니, 세상이 달라졌죠. 한국의 담대한 외교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달 뒤 일본 방위성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모델 연구팀을 발족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죠. 70년간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 배우려 한다니 말입니다. 유럽도 달라졌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세미나를 열었죠.
주제는 포스트 미군 시대의 균형 전략이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죠. 저도 그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베를린 강연장에 섰죠. 청중석엔 나토 장군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만 키운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독일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 유럽도 한국처럼 독자 방위가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념이 먼저입니다. 귀국 후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강철의 침묵이었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 나라가 패권을 넘어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집필하는 동안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은 독자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죠. 중동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따라왔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서울 독트린 전략적 독립의 부상이었죠. 저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준비입니다. 그들은 70년간 준비했습니다. 단 하루도 안보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말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서울에 초청받았습니다. 국방안보 포럼 기조연설이었죠.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포럼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25년간 저는 패권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합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정의를 부숴버렸습니다. 신념이 패권을 이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였죠. 감사합니다, 스틸 박사. 진실을 말해주셔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나라가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신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빛은 전쟁이 아니라 신념이 만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회고록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죠.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신념의 시대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존중과 신뢰의 시대가 말입니다. 나는 리처드 스틸입니다. 25년간 패권을 연구했죠. 하지만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